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가 근래에 서양사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 댓글에 난라성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전쟁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죠. 특히나 고구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라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네. 소통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오늘부터 또 4주간 이 고구려를 포함한 우리나라 삼국과 또 중국과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강국 고구려와 수나라의 피할 수 없는 승부. 백만 대군에 대적하라. 고구려 수나라 전쟁. 자, 일단 고구려가 왜 수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지 이때 당시의 정황을 좀 알아봐야겠죠. 당시 광개토왕의 정복 이후로 이제 고구려가 만주, 정확히 말하면 되게 요하까지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개 학계의 통설은 대개 요하 유역이에요. 이 중국의 외교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팍스 로마나나 마찬가지인데 제국은요 우리가 나라가 크다라고 해서 방심하지 절대 않아요. 그렇게 방심하면 제국이 못 돼요. 반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변의 위협적인 애들을 늘 사전에 제거하기 때문이다. 이런 철학 확실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팍스 차이나죠. 그래서 주변 민족이 좀 세질 것 같으면 항상 이렇게 안 세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민족을 중국식 표현으로 다섯 오랑캐, 오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역대로 가장 위험시한 지역이 만주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주의 통일 왕국이 세워지면 반드시 중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중국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절대 만주 지역에는 통일 국가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래서 동북공정도 사실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만주가 왜 위험하냐면 중국의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에 사는 몽고 쪽에 사는 유목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와서 털지 정착 잘 안 해요. 버마 쪽은 정글이에요. 똑같은 농경민족이 사는 데가 만주거든요. 그래서 만주에서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우리가 접수하고 살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만주가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최대의 철광과 석탄 산지예요. 그리고 만주 평야는 세계 4대 평원 중에 하나인 굉장히 비옥하고 넓은 평야예요. 마지막으로 그게 북쪽으로 가면 몽고 쪽하고 닿아 있어서 유목민족 기병이 또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유목의 군사력과 농경지대의 국가 운영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곳이 만주예요. 고구려가 당시 상당히 많은 철광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주 산지가 바로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의 무기 보면 일반 보병들한테까지도 철갑을 입혀요. 방어구를. 저 정도로 철이 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철이 났다는 거죠. 우와. 원래 중국이 사람하고 자원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말하고 철은 만주 쪽이 더 많아서 특히 중장갑 기병이 중국군보다 더 많았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골치 아픈 거죠. 이렇게 지리적 이점 때문에 뭐 고구려든 수나라든 꼭 필요한 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간 이미 만주랑 이 요동 고구려 영토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나라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무작정으로 이렇게 침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좀 이유라든지 명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전쟁할 때 명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명분일 뿐이에요. 만들기 나름이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만주를 공격하는 거는 여기에 독립왕국을 두면 우리가 위험하다예요. 그게 명분인데 그거를 선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건 그러니까, 니들 예. 문제인 거고. 그런데 명분을 잡을 때 중요한 것이 정말 나에게 유리한 명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왜 벨리사리우스 얘기할 때 형제가 네 분이 나니까 너희 형제들끼리 싸우면 돼. 그리고 유스티니아스가 쳐들어갔잖아요. 도덕적인 명분 같지만 형제가 싸웠다는 건 나라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요게 잘 잡는 명분이에요. 도덕적으로도 그럴듯하고 적은 약해지고. 근데 수나라가 고구려 침공할 때는 이유는 뭐 고구려하고 돌고라고 뭐 협약을 맺고 우리를 치려고 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핑계는 뭐 그럼 외교사절하고 외교사절이 만나면 너 우리 공격하려는 거지. 이렇게 건수 들어오면 뭐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지나가다가도 네. 너 지금 눈빛이 날 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십자군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고. 저쪽에 그렇게 풍족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를 보면 명분에 따라서 시리아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가 됐다가 지금은 시리아 뭐 내전만 일어나는 나라로 알잖아요. 예전에는 시리아가 왜 중요했느냐? 동서무역 교통지였다고. 그러니까 시리아가 전략적으로 무역적으로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다 갔죠. 근데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시리아를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시리아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쪽에 관심을 안 가져요.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러시아가 좀 관심을 갖는 거야. 그렇죠. 러시아가 중동의 유전지대 세력을 회복하려면 시리아가 필요해요. 시리아가 관명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은 어느 정도로 처음에 출정을 하게 되나요? 첫 번째 전쟁은 그 598년에 수나라 문제가 30만 군대를 요동에 보냅니다. 네. 역시 지난번 십자군 때와 똑같이 낯선 땅에 들어오니까 자연 소멸. 오자마자 그냥 전투도 없이 그냥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문화권 멀리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그러나 우리가 이게 실패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경험을 가지고 다음번 전투를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인생하고 똑같이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어요. 경험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실패든 성공이든. 이렇게 1차 침공은 조금 허무하게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2차 침공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역사책, 이 국사에서 배웠던 수양제 많이 들어봤어. 100만 대군. 근데 이게 진짜로 솔직히 우리 뭐 도쿠멘터리 전쟁사니까 에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한심만 냈겠죠? 그러니까요. 팩트 폭력의 대명사 우리 이명환 박사님 맞을 준비하셨으니까. 영 하나 빼라고 그랬어 맨날. 100만 대군 맞나요? 보통은 총수만 나와요. 그래서 뭐 몇만이다. 그런데 이게 전략이요. 무조건 병력 과장해야 되거든요. 제가 본 기록 중에 중국 건 아니지만 5천 명을 10만 명이라고 친 적도 있어요. 5천을요? 예, 하여간 선전도 작전이니까. 그리고 반올림은 기본이에요. 3만 5천이면 5만으로. 통이 작으시네. 반올림이라는 게요. 3만 5천이면 4만이 되어죠. 에이, 보통 어허. 50이죠. 5만으로 반올림을 한 다음에 5자가 떨어지니까 그냥 10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반올림의 법칙이에요. 어느 나라 법칙이에요? 너무 착하시네. 우리가 중세 이후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런데 이제 수나라 같은 경우는 명부가 정확히 나와요. 네. 24권이 있었는데 1구단 보병이 얼마 하고 정확한 병력이 나오는데 다만 이걸 다 합치면 28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뻥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맞죠. 왜냐하면 전투부 부대가 28만이면 치중대 뭐 기타 등등 하면 전투 병력이 거의 30만이다. 그러면 와 100만 상상도 안 가거든요. 이 100만이 움직이는 게?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1차 대전 이전까지 최대 숫자였습니다. 와. 1차 대전 이 발발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되는 전쟁. 아 정말 중국 아니랄까봐. 대륙의 스케일. 아무튼 이게 공식 문서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 중국 황제들이 이 사건을 정말 기억해요. 조선, 뭐 고려 이러면 딱 기억하는 게 수양제가 100만을 동원해서 쳤던 나라. 중국사에서도 충격적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전투들이 모여있는 2차 침공을 살펴보기 전에요. 오랜만에 무기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구려랑 수나라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했는지 무기고 함께 만나보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역사의 고대 전쟁사상 가장 통쾌하고 극적이었던 고구려 수나라 전쟁. 오늘은 당시 고구려와 수나라 군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군입니다. 고구려 군대의 모습은 고분 벽화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특히 황해도 안악 3호 고분에 그려진 대행렬도는 고구려군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렬도에서 우리는 고구려군이 다양한 병종의 균형 잡힌 군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병은 창병, 근접전에 칼을 쓰는 환도수, 그리고 도끼병, 궁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창병과 환도수는 갑옷을 갖춰 입은 중장보병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도끼병은 갑옷이 없는 경보병이었죠. 고구려군은 당시 가장 대표적인 칼이었던 환두대도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는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보통 우리식으로는 고리자루 큰 칼이라고 불렸죠. 손잡이 자루 끝에 고리 모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날은 기본적으로 휨이 없는 직도였습니다. 날 길이는 60에서
120cm에 달하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존재했죠. 고구려는 특히 기병이 유명했습니다. 감히 당시 동부가 최강의 기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마무사라고 불리는 중장기병은 지금으로 치면 마치 탱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개마란 말 갑옷을 뜻하는데요. 기병은 물론 말에게도 갑옷을 입혔으며 찰갑이라고 불리는 갑옷은 제작에 손이 많이 갔지만 고구려의 풍부한 철 생산력 덕분에 초기부터 보편화되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찰갑은 냉병기에 대해 거의 완벽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죠. 고구려 하면 역시 활이죠. 고구려는 맥궁이라는 복합궁을 사용했습니다. 맥궁은 고구려의 벽화에서 보이긴 합니다만 이를 정확하게 복원해내기는 참 힘듭니다. 다만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맥궁은 몸체가 많이 휘어져 있는 전형적인 복합궁의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고시 또는 호시라고 불렸던 쌀이나무 화살은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쌀이나무 화살은 북방 민족이 주로 쓰던 화살이었죠. 고구려의 건국 신화에서도 주몽이 활의 명소였던 점, 또한 말을 수출하고 대량으로 운영하여 민간 교육기관이었던 경당에서도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게 했던 점을 미뤄볼 때 고구려군은 궁병과 기병이 상당히 뛰어났으리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수나라 무기입니다. 수나라 역시 환두대도 형태의 직도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식 곡도는 당나라 때부터 유행이 되죠. 또한 중국식 전통 무기인 모와 피에서 더욱 진화된 창이 수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입니다. 이후 창은 모든 병기들의 왕으로 일컬어지며 전쟁터나 무술 세계에서도 군림하게 됩니다. 수나라는 산성 방어 위주의 고구려군을 공략하기 위해 공성무기 제작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높은 고구려 산성을 공략하기 위해 높이 40m의 접이식 사다리 운제를 만들었는데요. 수나라는 운제를 대형화하고 겉에 진흙을 발라 화공에도 대비했습니다. 전통의 발석차와 단거도 등장하는데요. 발석차와 단거는 로마군의 트리브셋 투석기와 램헤드에 해당하는 무기였습니다. 또한 수나라군은 고구려 성벽 앞에 아예 대규모 진지공사를 해서 성벽과 같은 높이의 고정식 공성탑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의 성은 결코 공략이 쉬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성에는 요철 모양의 치라고 하는 돌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을 통해 세 방향에서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성문은 반원형 성벽으로 쌓여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온 적군은 꼼짝없이 갇힌 채 화살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유물 흔적으로 보아 철진려 같은 전진 방해 도구도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만반의 전쟁 준비를 마치고 수나라 군사들은 의기양양하게 고구려 정변에 나섭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사 분석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수나라는 100만 대군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상상으로도 느껴지지 않는 숫자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전쟁을 보면서 물론 수가 강세한 게 이긴다라는 걸로 바로 직결되진 않지만 이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해서 사실 수나라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고구려 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그때 당시에 고구려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러게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 기록을 이제 믿을 수가 없고 계산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말을 안 할게요.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 이 100만 대군이 왔을 때 고구려 군대 인원은 몇 명 정도였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저 박사님 뭐 알고 계신 건 기록이 있으시죠? 없어요. 기록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야. 이렇게 강성하고 융성했던 이 나라의 기록이 여기서 참 미리 오해가 없게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옛날에 책 썼더니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가지고 선생님은 왜 우리 측 기록을 인용 안 하고 중국 측 기록만 이렇게 열심히 인용하십니까? 삼국사기 기록 자체가 중국 사료예요. 이게 무슨 사대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록이 남아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사료를 보고 현실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중국 사료를 통해서 보는 전쟁이다. 아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국 쪽 사료도 부정확한 게 태반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무기고나 이런 걸 특히 동양사 쪽으로 준비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중국 쪽도 자기네가 무슨 무기를 썼고 이런 게 기록이 제대로 없어요. 오히려 놀랍게도 서양 쪽이 훨씬 더 중국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도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동네라 자기네한테 불리한 거는 여간해서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리소설 쓰듯이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 게 이번 수당 전쟁이죠. 그렇군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수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수나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기 화면 지도에 나오지만 이 전쟁을 알려면 대체로 3개의 방어선을 뚫어야 돼요. 첫 번째가 그 요하 방어선이고요. 거기를 통과하면은 이제 쭉 무인지경이 나오면서 되게 압록강에서 걸려요. 거기가 되게 2차 방어선입니다. 거기를 통과하면은 대체로 평양까지 와요. 평양이 또 대단한 선의 요새예요. 네. 그래서 대체로 이 3번의 라인을 뚫어야 되는데 1차 방어선은 요하를 먼저 돌파해야 되는데 요하가 그 당시 굉장히 진창이어서 옛날에 진창이면 말들이 죽어나거든요. 굉장히거든요. 몇십 킬로가 진창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떻든 요하를 건너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구려군하고 수나라군이 붙어요. 근데 고구려군도 대단한 게 그걸 정면으로 붙어요, 저거. 물론 뭐 도하군은 강변에서 막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수나라군 선발대가 패전합니다. 대패하죠. 지휘관이 죽고 그 유명한 장수들이 죽을 전사할 정도로. 수나라가요? 네, 그렇게 수적으로 강한데? 그렇죠. 이때 고대 전쟁 당시에 숫자가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100만이라고 했을 때 수나라 군사가 전투 병력이 한 30만, 나머지가 70%가 치중 병력이라고, 즉 수송 병력이라고 보급 부대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보급 부대가 보급량을 훨씬 더 빨리 소모해버려요. 아이고. 전투 부대가 보급품을 소모해야 되는데 보급 부대가 보급품을 자체적으로 소모를 더 빨리 해버린다. 수나라가 이걸 계산을 못했어요. 이게 의외로 현대전에서도 2차 대전에도 똑같았거든요. 독일군이 소련을 처음에 침공했을 때 초반엔 아주 계속 스타트를 하거든요. 조금 가니까 수송병력이 기름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가 안 굴러가요. 마찬가지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이 성공을 하고 베를린 레이스를 하자라고 딱 했는데 초반에 계속 스타트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요. 왜? 수송병력들이 연료를 다 소모해버리거든요. 식량을. 계속해서 독일군 방어선에 막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진데 과거 수송수단이 형편없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훨씬 더 그 식량이나 이런 소모가 빨리 일어나겠죠. 속도는 훨씬 느리고. 이 시간과의 전쟁인데 수도가 지금의 서안 낙양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데만 6개월 1년 걸려요. 돌아가는 시간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양자가 직접 왔거든요. 네. 황제가 지금 수도를 비우고 무한정 있을 수가 없어요. 수방에 있는 부대보다 더 많은 부대를 원정으로 내보내잖아요. 원정군 사령관이 마음 따로 먹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해군할 수 있잖아. 역사에서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대병력을 동원하면 황제가 같이 가야 돼요. 황제가 같이 가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돈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수양제가 히틀러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예를 들어서 황제가 같이 친정을 해도 황제가 뒤편에 물러나 있고 전권을 지휘관한테 줘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되는데 수양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일일이 보고 하나를 다 나한테 결제 맡고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나라군 지휘관들이 어떤 그 자기 마음대로 전술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하나 결제를 받고 전술을 해야 되니까. 히틀러도 똑같았거든요. 히틀러가 스탈린그라드에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독일군 장군들한테 부대 이동하는 거 하나까지 나한테 다 결제 맡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술적인 어떤 유연성이 없어지니까 독일군이 그때부터 고생을 했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처음엔 좀 맡기려고 했어요. 맡겨지고 사실은 성을 하나만 공격한 게 아니라 동시 공격해야 되잖아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여러 군데를 찔렀는데 성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요동성 전투는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2번이나 치렀다고 하는데 이걸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뭔가요? 우리가 예전에 비잔티움 하면서 테오도시우스 성벽 봤을 때 회자가 이렇게 파여 있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군도 요동성 바깥쪽에 해자를 봤어요. 왜 고구려군이 이렇게 했냐면 수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이 성벽에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이걸 알았었거든요. 수나라군이 제가 무기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공속무기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역할을 못했던 게
성벽에 가까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투석기만 하고 돌만 날리고 했거든요. 근데 성벽 한쪽이 허물어지면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네. 고구려군이 이걸 정말 잘했어요. 무너지면 한두 시간 안에 다 고쳐요. 그 성을 이제 구경 가면 보통 사람들이 아기자기한 시설 좋아해요. 뭐 이중문이다 막 이런 거 하는데 사실 단순한 게 제일 최고라고 성벽 방어하는데 최고의 무기는 해자예요. 이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정말 성이 기기묘묘하고 복잡해. 근데 해자가 함락되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예. 아, 진짜요? 항복하거나 아니면 예. 도망가거나 해요. 근데 이제 관광하러 가면 해자는 되게 묻어버려요. 귀찮으니까. 그럼 해자는 안 보고 야 여기 뭐 이런 터널이 있어 여기 막 이런 거 있었는데 해자 하면 다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해자가 그만큼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그래서 그 이동식 사다리 40m짜리를 만든 이유가 수나라가 해자 넘어서 이렇게 사다리 걸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사다리보다 훨씬 더 넓은 해자를 파놨기 때문에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수성전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려인들은 수성을 잘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옛날 사람들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글을 안 쓰기 때문에 왜 잘하는지는 안 적어놨어요. 그냥 잘해요.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요동성을 놓고 보면은 해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평지성이에요. 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성벽에 비하면 솔직히 말해서 작고 방어 시설도 간략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엄청난 공격을 이겨내거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방어전이라는 건 사람이 지켜야 돼요. 성벽에 사람이 있으면 함락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도망가거나 방어 의무를 소홀히 하면 결국 뚫리게 성은 되죠. 뚫리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단합해서 지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지켜온 힘이에요. 또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게 활. 이 고구려의 이 복합궁이라는 게 보통 복합궁하고 나무활하고 붙으면 2배? 단궁에 비해서 훨씬 그 장력이 세기 때문에 사거리가 한 2배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원래 활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맞춘다고. 게다가 그때 당시에 또 고구려의 철 기술이 좋으니까 화살촉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고구려군 화살이 훨씬 좋았어요. 특히 화살촉이 훨씬 견고하고 길었대요. 그래서 맞으면 갑옷도 뚫고 들어가고 치명상이 입힐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밑에서 방어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활보다 훨씬 강하니까 이 방어선을 충분히 뚫고 공격을 했을 수 제가 있었거든요. 생각하기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고구려. 어. 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을 때 한 가지 또 부작용이 뭐냐면 기습이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하루에 일개 군단씩 출발시키니까 40일이 걸렸다잖아요. 왜냐하면 또 탁군에서 집결해서 또 그렇죠. 요동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탁군에 고구려군 첩자가 없었겠냐고. 그러니까요.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가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 요동성 안에 식량이건 무기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을 거예요. 식량은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식량 떨어지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수성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식량이잖아요. 무려 3개월간을 방어를 하는데 그 3개월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옛날 공성전이나 이렇게 어떤 지구전을 할 때는요 우리는 그냥 오래 버티고 병력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수성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 안에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원병은 안 오고 적은 계속 오는구나라는 이 공포감이 계속 쌓여 네, 전에도 있다는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떠냐면 누군가가 먼저 도망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다 단결을 하죠. 그런데 앞에서 싸우던 사람 전사하고 용감하게 싸우던 사람 전사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우리 중에 잘 싸운 애 죽었고 그렇게 되면은 겁이 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누가 먼저 빠지고 구멍이 나는 순간 뚫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공포가 더 심했던 게 뭐냐면 성벽에 올라가서 적군을 바라봤는데 적군의 대열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몇십만 어디까지야 이게. 그치. 그래도 지구전은 적이 말라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합이 안 되는 거나 질이 고르지 않은 군대는 일주일 만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요. 최고의 군대는 전멸할 때까지 구멍이 안 나요. 그게 최고의 군대예요. 그래서 3개월을 버텼다는 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단결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우리가 안티오크 얘기할 때 있잖아요. 한 명이 문 열어줘서 도시가 그래요, 함락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 3개월간 방어를 하고 결국은 뚫리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 자랑스러워. 끝까지 버텨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필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필터에서 걸리니까 수나루의 모든 작전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3차 마가선까지 뚫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백만맹만한 게 방금 말씀하신 거 새카맣게 덮이면 공포감 때문에 문 열어줘야 되거든요. 한 개의 성도 안 열어줬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고구려가 아무리 인구가 그렇게 많았을 리가 없거든. 그러면 성마다 엄청난 군대가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버텼다는 거는 네. 대단한 거예요. 수나라가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수나라가 많이 당황해서 다른 곳도 이제 한번 이제 많이 건드렸죠. 이제 수나라가 여기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뚫지 못하는 유동성을 여기서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직접 평양성으로 가자. 아, 다이렉트로 수도를 노려보자. 예, 그래서 이때 평양성 공략에는 육군뿐만 아니라 수군도 같이 가죠. 오. 수군도 같이 가요. 근데 수군이 이제 내호화가 상륙을 해서 육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실. 네네. 기다려야 되는데 수군이니까. 안 기다리고 먼저 공격을 해요. 아, 수군이. 예. 항상 모든 전쟁은 말 안 듣는 애 하나가 더군다나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양제가 30만의 별동대를 평양성에 보냈다고 하는데 전 이 30만도 약간 믿을 수가 없는 게 총 전투 병력이 30만인데 그러니까 아마 전투 부대를 보냈다는 예. 뜻이겠죠. 근데 이 전투 부대가 평양성까지 도보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면 100일 동안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보급품을 병사 혼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갑옷, 100일이요? 예, 갑옷, 모든 무기 같은 게 아마 당시로만 해도 한 25kg가 넘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100일치 식량을 자기가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못해도 50kg는 넘지 않았을까? 무게가. 와, 이거를 거의 사람 한 명을 지고 예, 가는 이걸 거네요. 지고 평양성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는 병사들도 이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평양성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다 자기가 살던 세상 같은 줄 알아. 아. 요즘 우리는 TV라도 보고 뭐 사진이라도 보는데 옛날 사람 그게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에 조심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보는 세상이 저쪽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네. 안 되는 거죠. 야, 한국 땅에 들어오면 길이 이게 이게 쭉 평진 줄 알고 왔는데 이건 뭐야? 한국 전쟁 때 왔던 미군들이 기록이 중국군 기록도 그런 게 있는데 고지를 점령하라 그러는데 저것만 점령하면 된다고. 점령하면 앞에 고지가 또 있대. 또 점령하면 점점 더 나타나는데 이 산이 끝이 안 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평야에서 사는 사람은 그게 관념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을 보면서 이 산 넘어 저 산이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산만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산 넘었더니 산이 또 있으면 좌절감을 확 느낀다고. 그것도 그냥 올라갈 때하고 짐 들고 올라갈 때 50km 는 왜냐면 다르죠. 근데 수나라야 어찌 됐든 간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평양이 함락되면은 이거 수도가 함락되는 그렇죠. 거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 평양성에 수나라군이 도착하니까 고구려도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요동성이나 이런 쪽이 독립적으로 고립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평양성은 그때 수도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함락이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참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까지 오시면서 무거우니까 식량뿐만 아니라 무기까지 버리고 그러니까 식량 버리면 뭐라고 그랬냐면 장교들이 야 너는 식량 버리면 처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땅을 파고 식량을 묻어놓고 막. 이 전략이 사실 나중에 한국 전쟁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평야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쭉 가서 거점 하나만 먹으면 돼요. 근데 산이면요 모든 산을 다 점령해야 돼요. 고구려의 작전은 뭐냐면 산성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그냥 지나치면 거기 있는 군대가 나와서 뒤에 후방에 보급로를 습격한다고요. 네. 그 고구려군이 그걸 꽤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성을 하나하나 떨고 가야 되는데 성을 하나하나 떨구다 보면 한두 푼. 하세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작전이 뭐냐면 무시하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전격전 이론 비슷한 것이고 몽고군이 했던 그건데 얘네는 기병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동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성공했으면요 역사책에 이만큼 그렇죠. 나올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게 보병을 가지고 시도한 전격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현지 조달로 간다라는 거듭 말씀대로 보병이 그게 되냐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숫자상으로 사실 고구려와
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성 근처에 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때 또 우리의 또 걸출하신 또 영웅이 한 분 계시죠? 아, 예. 을지문덕 장군께서 이제 지휘를 하시는데 사실 허준 씨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둘로 나누죠. 압록강 상류, 그다음에 대동강 하구 쪽으로 군대를 둘로 나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한 군대가 뚫리면 끝이에요. 저쪽도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다 보여준 상태에서 지금 왔고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다 지금 낸 상태예요. 누가 카드를 뒤집어서 잭팟이 터지느냐 그게 문제였죠. 전술에서 제일 문제가 한쪽이 뭐 아니면 도 전술을 쓰면요 어쩔 수 없이 방어도 뭐 아니면 도로 가야 돼요. 이게 좀 골치 아파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 그러면 어차피 수비도 죽기 살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얘들은 어차피 식량도 없고 이제 여기서 성 함락해서 여기서 털어먹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별동대가 평양성까지 와서 가장 별동대가 기대한 건 뭐였냐면 네호가 끌고 왔던 수군을 만나서 식량을 얻는 거예요. 아, 근데 어설프게 평양성을 한번 공략을 하다가 깨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도 별로 가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와서 야 우리도 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오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군은 수군을 만나지 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정말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산동성에서 이 대동강 하구까지 배로 오는데 얼마냐? 하루면 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밖에 안 걸리는 줄 아는데 바람이 불어줘야 와요. 무조건 건너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안 맞으면요 6개월을 못 건너오는 수도 있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이 노로 가는 게 아니라 돈만으로도 큰 배가 무조건 노로 못 와요. 더군다나 이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니까 뭐 풍랑이 일거나 파도가 세거나 역풍 뭐 이러면 못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무모한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날 와라가 아니고 육군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가려면 어느 정도 걸린다. 그러면 한 예를 들면 2달, 석 달 전부터 있다가 하여간 건너와라. 한 달 먼저 오면 한 달 죽치고 있고 뭐 한 2, 3일 늦은 건 기다려줄게. 그래서 한 기간을 주고 건너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나라가 요때까지 운이 좋은 거지. 그렇죠. 만약에 네호아가 끝까지 육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했으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될지 그렇지. 왜냐면 지치고 힘든 육군이 도착했는데 자 먹이를 줄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제때 온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문제. 지휘관이 뭔가 풀리는구나.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들이 못한 건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잘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아 고구려군이 제대로 되어 네네네. 있죠. 일단 붙어서 한번 깨져줘요. 아, 깨져 준 거예요? 일부러 깨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구려군은 이거를 막지 않으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날 또 전투를 벌이는데 성문에서 싸우다가 성문으로 막 깨자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전이었던 게 분명한 게 정말 잘 싸우다가 다음날 갑자기 못 싸우면 의심해봐야죠. 성문 앞에서 싸우다가 도망을 치는데 가끔 훈련 안 된 군대는요 도망갈 때 아군을 받아주려고 성문을 열어요. 네. 그때 엉키면 적군이 따라 들어와요. 그렇죠. 요 찬스가 이게 기가 막힌 찬스거든요. 그렇죠. 들어갔더니 평양시가가 비어있고 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오아 부대가 약탈을 시작해요. 바로 흩어져서. 그때 성 안에 고구려 철기병이 매복하고 있었어요. 또 영유왕이 그때 태자였는데 직접 자기가 지휘하는 많지도 않아요. 한 500명? 근데 우리 기사 500명이면 다 한 살아생거 10,000명도 깼다고. 그러니까 이 500명이 튀어나와서 쓸어버린다. 네호아의 군대는 수군이었기 때문에 중무장한 그렇죠. 병력이 아니에요. 수군은 아예 갑옷을 잘 안 입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이게 몽골군이 했던 망구다이의 원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져서 끌어들인 다음에 박살내는. 아니 근데 이 계기로 인해서 수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은 군대가 조금 사기가 확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네오아가 떠나버려요. 아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이겼으면은 선박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버티고 가버려요. 그 정도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괴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의 전투 병력은 거의 괴멸되고 항해할 수 있는 사람만 남아 있어. 그 사람들은 전투에 참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배를 또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평양까지. 그 타이밍에 이제 육군들이 아 진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육군들은? 이제 육군도 이제 싸워요. 싸우는데
이미 지쳤잖아요. 고구려군이 또 전형적인 또 망구다이를 펼쳐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군의 전술도 사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식량을 가지고 온 해군을 없애고 육군은 최대한 끌어들여서 괴멸을 시켜야 2차 침공을 못하거든요. 만약에 얘네들이 수군이 깨졌다라는 걸 압록강에서 들었다 쳐요. 그리고 그냥 돌아갔으면 더 강해져서 오겠죠. 다음에 또 오죠. 그렇죠. 게다가 조선은 이런 땅이야라고 네, 조선이 알고 이렇게 오죠. 점점 이런 땅이야. 세지거든.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하셨다라는 그 말이 퇴각하고 항복하고 나가는 왜군도 하나도 살려놓지 말아라. 왜? 이놈들이 가면 다시 적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고구려도 그 옛날에도 알고 있었던 거네요. 싸울 때는 철저하게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살 얘기 많이 했지만 옛날 전쟁이 중요한 게 옛날에는 사람이 제일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통째로 묶고 죽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끌어들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한 유인작전을 쓰는데 수나라군 지휘부도 가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거든. 우문술과 우중문이 있는데 우문술은 가지 말자고 그랬고 우중문이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보고가 들어오는 거야.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가자. 그래서 같이 와. 그래서 이들을 보고 우리 또 우리 을지 장군님께서 네, 우중문에게 이런 시를 날려드립니다. 네. 신통스런 계책은 천문을 뚫었고 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했도다. 싸움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만족하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수고했어. 그래 이게 니네 7번 싸워서 7번 이겼네. 잘했어. 우쭈쭈. 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요? 네. 굉장히 멋있는 말을 칭찬인 것 같지만 거의 안 보내주겠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안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돌려보내? 이게 지금 얘들 평양성까지 왔거든. 식량 없거든. 근데 만족하고 돌아가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을 우아하게 하는 거지. 수나라군은 이 말을 듣고 나름 안심을 해요. 수나라군 진영에서 일제히 브라바우 소리가 들리는데 자 이제 전쟁 끝났다. 우리는 당당한 파병군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났을 뿐이다 라고 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최정의 고구려군 추격대가 몰래 따라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 유명한 살수에 이제 다그렇게 되죠. 드디어 나오네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을 이 역사. 아니 근데 이 사실 어렸을 때 배운 역사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은 정말 공부 안 한 학생. 진짜 공부 안 하지 않은 이상은 모를 수가 없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는 이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이게 진짜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살소 대첩에서 그 수공으로 이걸 막았다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게 살수가 뭐 청천강이 아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조그만 하천을 막았다 터뜨린들 몇 명이나 다치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수공이 되려면 본류를 막 뭐 대동강이든 청천강이든 압록강이든 막아야 되는데 그걸 옛날에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술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통합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하천 못 막아요. 그러니까 나무 말뚝과 가죽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정말 신이어야 돼요. 10년 후에 8며칠에 수나라군이 여기를 통과할 거다.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작업을 해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웃기는 건 터틀에서 쏟아지는 건 요 앞이고요. 물도 오는데 시간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한 10년 전부터 준비된 타이밍으로 하루 전에 터틀 말이 안 돼요. 이거. 만약에 이 몇십만 명의 대병력을 기슭에서 한꺼번에 물로 쓸어내야 된다면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댐 하나를 폭탄을 장치해서 탕 터뜨려서 한꺼번에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오래된 역사기 때문에 사실 과장되거나 잘못 왜곡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완벽한 선멸전이었기 때문에 기록에 남은 거는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시 기록에도 수공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늘 전쟁이 그렇잖아. 뭐 굶주린 적을 팼다거나 이런 거 좀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한국에서 반복되는 게 수공이에요. 쉽게 말해서 화공과 수공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은 한 번으로 많이 죽일 수 있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알렉산더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물 건너고 있을 때, 강을 건너고 있을 때 중간에 공격하면 좋아요. 네. 근데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 도강 중간에 양쪽에서 양 안에서 고구려군이 대기하고 있다가 몰래 쫓아가던 고구려의 특공대가 강을 도하기 시작할 때 협공을 아니요 특공대도 필요 없고 원래 전술의 기본이
강을 건널 때는 군대가 분리가 돼요. 모든 전술의 기본이냐 분리하고 쳐라. 병력이 반으로 가려면 전투력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5분의 1, 10분의 1로 떨어지거든요. 공격받는 쪽은 뭐냐면 돌아서서 저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강물에 뛰어들어서 도망가게. 계속 강 쪽으로만 뛰게 되는군요. 당시 기록에 보면은 갑자기 고구려의 대군이 나타나서 쓸어버리잖아요. 공항에 빠지면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계속 쫓아가면서 선멸이. 그렇게 한 번에 된 거 기록이 너무 이제 단순하니까 그런데 기록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공항에 나서 그냥 막 뛰다가 다 죽었다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구경까지도 꽤 멀잖아요. 멀죠. 계속해서 지속적인 추격전을 했었을 거고 그리고 고구려군이 지역에서 중간에 매복하고 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통과를 다 그냥 통과해서 왔으니 갈 땐 다 걸리게 되겠네요. 결국 이렇게 해서 치명적이었던 백만대군이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쫄딱 망했고 그 이제 이때 당시에 그 기록 이후에 뭐 중국사에서도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로 남아 있는데 이 수양제에 대한 얘기도 중국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린다면서요, 이 인물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탐구에서는 이 수나라의 2대 황제 수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탐구 백만대군의 전설 전쟁의 신이냐 사치와 향락에 빠진 황제 진시황에 비교되는 폭군이냐 수나라 수양제를 만나본다. 아버지 문제를 이어서 이 고구려를 침공할 준비를 했던 수양제, 일단 수양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까 뭐 평이 갈린다고 했는데 그건 진시황이 갈리는 거고 수양제는 안 갈려요. 폭군으로 그냥 중국에 있어서 최악의 폭군.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수양제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이해가 좀 가요. 왕자 시절까지. 아버지 수문제는 부인이 독고씨인데요. 독고왕후라고. 질투가 되게 심했대요. 독고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수문제한테. 자기 외에 첩한테서는 절대 소생을 두지 말라. 항상 아이는 나한테서만. 그 수문제가 원래 장군이어서 독고씨 집안이 훨씬 격이 높은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딱을 주고 밀어줘서 나중에 황제까지 됐거든요. 수궁 하나 연애를 하다가 부인한테 들켰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갑자기 정원에서 말을 타더니 마구 달리기 시작. 이렇게 귀엽지? 원래 황제는 호위병 없이 어딜 나가지도 않고 스케줄 없이 안 나가는데 전형적인 그 왜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무작정 가출식으로. 그 있잖아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 시간이에요. 중국 역사상 부인 무서워서 무작정 가출했던 유일한 황제예요. 귀여워. 이거를 보고 수양제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집안이 아들이 여럿인데 다 좀 애들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망난이에요. 큰 망난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걸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남편은 저렇지. 이때부터 수양제가 굉장히 착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원래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용이고 수양제 이름이 광이었어요. 네. 근데 이 둘 다 태자 때부터 술 실력을 익힌 분들이에요. 근데 엄마 독고 황후가 이걸 정말 안 좋게 봤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패태자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면 첫째 아들의 정실 부인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고 황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딴 여자한테 미쳐서 자기 부인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패자를 패태자한다고. 근데 당시에 둘째 그 수양제 광도 국력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첫째 태자께서 폐립되셨습니다. 갑자기 수양제가 술상을 뒤집어 이런 불결한 것들 이러면서 내가 원래 술을 멀리하는 것을 모르더냐 이러면서 갑자기 공부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게 빠르네요. 그러면서 항상 공부하는 척을 해요. 엄마한테 보이기 위해서. 네. 이 수양제 일상이 이거였어요. 저쪽에서 엄마 독고라인 여자들이 언제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독고라인 여자들이 딱 오잖아요. 갑자기 자기 방에 나가서 막 책. 이 구절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독고라인 황후들이 독고 황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 독고 황후가 그래? 내가 들은 소문하고 다른데? 하고 불러요 광을. 야 너 한번 일로 와봐. 그러니까 이 광이 엄마 앞에 딱 가자마자 우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이 광이 하는 거예요. 형님께서 매일 저한테 주색 잡기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가해놔이다. 근데 제가 원래 술을 싫어하는데 참 괴롭다. 근데 형이 저를 죽이려고까지 한다. 어떡하느냐.
거짓말이잖아요. 잔머리가 좋았구나. 근데 이거 조금 도가 지나친데요? 아니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암살하고 서로 싸우는데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이에요. 제가 원래 본디 체질이 술과 여자는 상극이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놈이구나. 엄마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구만.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 설에는 독광하고 먼저 죽어요. 아. 그리고 이제 수문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이 연기라는 걸 알아차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하면서 형까지 같이 제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형 죽인 건 확실히 맞는 거고 자기가 황제 되면서 어쨌든 뭐 정치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래서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자마자 과거의 내 모습은 잊어라. 그래서 진짜로 이제 술과 여자는 멀리하나요? 아니지, 왜요? 아니. 과거의 술과 여자를 멀리한다라는 수양제는 잊어라. 이게 수양제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사치를 하고 중국 역대에서도 되게 좀 심한 편에 속해요. 수양제가 한 유일한 업적이 대운하 계통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중국 경제 생명줄 대운하. 네. 자기가 개통한 판 건 40%밖에 안 돼요. 아. 진시황 때부터 파가지고 다 연결돼 있었는데 자기가 황제가 될 때 요만큼 남았어. 테이프를 탁 끄는군요. 네, 그때 테이프 끄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황제가 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원래 수도가 그 장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안이 좁고 답답하다고 해서 낙양으로 천도를 해요. 근데 낙양으로 천도를 해서 궁을 짓는데 백성들을 수백만을 동원해서 1년 만에 궁을 줘요. 아주 화려한. 1년 만에요? 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커다란 목재를 운반하는 쇠바퀴 만드는 기술자만 2,000명이 있어요. 너무했네요. 수백만의 백성들의 목숨과 뒤바꾼 피해 궁전이에요. 거기서 궁녀 1,000명을 풀어놓고 본격적인 주색 잡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수양제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친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쉽게 말하면 황제는 아무 데서나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황제는 요즘 말로 하면 최소한 8성급 호텔에서 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마다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성을 재현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성도 쌓고. 근데 하루 만에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요즘 치고 나면 방송 세트처럼 만드나 봐요. 조립식. 예, 그래서 딱 해서 하여간 멀리서 보면 도시 하나가 그냥 황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수양제는 무능했지만 그 전까지 굉장히 국력이 융성했었나 봐요. 군대를 100만을 동원을 하고 수백만 그 군중의 피를 빨아서 이 정도의 사치를 누릴 정도면 그 당시에 국력 자체는 좋았나 봐요. 아니요, 1년 만에 거덜나잖아요. 운하가 개통되자마자 이제 뱃노래를 나가세요. 이 선단의 길이만 200리예요. 와. 운하는요, 그 배가 노져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 운하는 얕아가지고 좌우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럼 또 그걸 또 백성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군하고 끌고 가는 사람만 8만이에요. 그래서 수양제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사실 100만 대고 국력을 기울인 전쟁이었잖아요. 나중에 당태종이 하는 말에 보면 산동 같은 데는 거의 집집마다 한 명씩 희생자가 나서 이걸 회복하려면 애를 낳아서 다시 키워야 되잖아요.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원정을 준비를 해요. 또 다음에 또 탁군의 집결. 고구려 공격하기 위해서. 병이 좀 심하신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때는 전국에서 반란이 나서 지금 난리가 아닌데도 집결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아예 군대가 안 모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이걸 했다는 걸 보면 이 아저씨 집착증인지 판단력 상실인지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요. 백성을 인간으로 안 본 거죠.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아니 그럼 아예 통치 불능의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말로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니까 근데 호위병들도 보니까 이게 왕 노릇할 그러니까 황제 노릇할 인물이 아니잖아요. 죽어라고 하니까 수양자가 황제가 죽는 법이 따로 있다. 독배를 마시게 해달라. 뭐래냐 야 이게. 뭔 소리? 아직도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난 칼 맞아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수양자가 차고 있던 허리띠가 있거든요. 그거 해서 이제 그걸로 교사를 하죠. 그러니까요. 애초에 내 백성은 내가 챙기고 자국 안정화에 힘썼어야죠. 그럼요. 그러나 어쨌든 골치 아픈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황제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거는 중국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외교 정책이니까 그건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하는 과정에서 이 아저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다는 거지. 고구려도 사실 이기기는 했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죠. 평양성까지 군대가 들어오고 네. 거의 전군을 동원했었고. 그럼 수양제가 최후를 맞으면서 사실상 수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바로 이제 당국공 이연이 당나라를 이제 세우죠. 수양제가 쫓겨나고 하면서 전국이 무정부 상태가 돼요. 네. 그럼 중국은 항상 똑같은데 한 세력이 통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소위 말하는 군벌이 일어나죠. 그 1920년대 군벌 전쟁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리턴 매치를 해서 최후의 마지막에 승자가 남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동안 고구려는 좀 쉬었죠. 그러나 이 리턴 매치를 통하니까 센 놈이 남았겠네. 가장 센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태종 2세입니다. 그래서 또 만주 지역의 맹주인 고구려를 또 노리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수양제가 아니라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 전략가였던 당태종의 도전을 맡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수나라를 물리친 고구려. 이번에는 당나라가 온다. 고구려 당나라 전쟁. 당태종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사기 캐릭터 같은. 진짜요? 예. 고구려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소 정책을 핍니다. 국가 간에 교류하자. 유학생 받고. 그래서 화해 모드, 평화 모드로 막 가니까 결국 안에서 싸움이 나는 거야. 진시황 이게 당나라만큼 군대가 균형 있게 잘 편제된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로마 군단을 보는 듯한 그 정도 균형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중국의 인구가 인해 전술이 아니라 조직화된 대군이 돼요. 안시성을 만약에 고구려가 잃는다. 이건 요동 전체를 잃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길이 연결되면 그다음 방법이 없어요. 대군이 밀고 올라오거든요. 치열한 전투 끝에 이거를 결국 막아요.